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해 멈춰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은 물론 또 정도 적극 지원에 나선 건데요. 일단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우선 추진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모수 개혁을 넘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해제 발표 전부터 이미 기대감에 들썩이면서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네, 1%대 코스피가 강세 보였습니다. 1.36% 올랐고요. 34포인트. 그래서 2,583.1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2,580선을 회복을 한 겁니다. 네. 이 트럼프발 관세 공격이 시작된 시점이 지난달 말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향해서 관세 계획 발표하면서 증시가 당시에 충격으로 단번에 2,500선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이 되면서 거듭된 관세 공격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된 사항이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지수에서는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 꼽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 발표가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실제 부과됐나라는 걸 보면 부과가 미뤄지고 있거나 혹은 한켠으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관세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주식이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밤사이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올라섰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 높게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물가가 다시 묽어지고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이건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인 뉴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오늘도 극복해내고 1%대 강세를 보였다는 것. 현재 우리 증시의 반등과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 이제 다음은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다들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표가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예고된 시점으로 보면 오늘 안으로 아마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 관세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도 그 임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하는지 이거 질문이 나오니까 조금 뒤에 서명할 수도 있다.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누구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이미 다 계획은 짜놨고 서명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네. 그 뒤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지금 모디 인도 총리가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인도 총리 방문 전에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임박했음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그 대변인이 상호관세 부과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을 인용을 했어요. 네. 황금률. 네, 황금률. 네. 아, 네.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문구라는데 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어떻게 보면 뭐 그 저는 다르게 이때는- 들리지만 그러네요. 네. 네. 조금 부정적이네. 제가 비유한 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렇군. 어쨌든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상호관세 부과한다면 이게 우리가 대상이 될지 여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상호관세에 있어서는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는 상호관세라는 건 상대방국이 우리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두 국가의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한 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관세 경고를 여러 차례 했고 우리도 그렇게 보면 경고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FTA를 무력화하고 상호 관세 대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자동차하고요, 의약품 네. 이게 관세 대상에서 좀 비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오늘 사실 우리 증시가 좀 강한 반등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을 비롯한 4가지 분야에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네. 이 보도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연방의회 하원 의장이 직접 이 상호관세 정책에서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가 예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 겸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만약에 존슨 하원 의장 언급대로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가 관세 예외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워낙 대미 수출액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맞습니다. 경우. 작년 대미 수출액 중에서 자동차만 347억 달러,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제 품목이죠. 의약품의 경우에도 뭐 수출액 자체는 2조 원 규모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현재는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전망대로 만약에 자동차 의약품 분야가 관세 예외가 된다면 참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것도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는 네. 전망입니다. 자, 그 가상자산 거래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올해부터 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가상화폐 거래를 개인에게만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법인도 단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일단은 올해 상반기부터는요.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이 허용이 됩니다. 네. 이게 다 한꺼번에 쫙 발급되는 건 아니고요. 1차 발급 대상은 법 집행기관, 지정기부금 단체, 그리고 대학교 이런 법인들이 우선적으로 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기관들은 예를 들면 범죄 수익 같은 것들을 몰수해서 한 것 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들 기관에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미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을 해왔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제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부나 후원을 받는 대학이라든지 뭐 지정 기부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영리 법인들인데 이 비영리 법인들에게도 이제 2분기부터는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영리 법인은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현재 이 기준이나 절차는 아직 다 마련이 되지 못하고 현재 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도 1차 그 허용 그 법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수료 같은 것들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예. 현금화해서 이거를 뭐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세금을 납부하는 경상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는 가상자산 같은 걸 다양하게도 갖고 있지만 또 갖고 있는 양도 좀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꺼번에 매도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격이 한꺼번에 훅 떨어진다거나 이게 크게 보면 이해상충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에 네. 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부터 허용된다고요?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기관 투자자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네. 하반기부터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일단은 기관 투자자한테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은 직접 사고 팔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은 제외하고요. 네. 나머지 상장회사라든지 혹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들이 대상인데 네. 여기에 3,500여 개 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이런 곳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 투자자들 외에 일반 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이런 기관 이런 법인들한테 시장 참여 허용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요. 네. 이거는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법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안 조치도 강화할 계획인데 네.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뭐 거래 목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네. 것들을 강화를 하고요. 또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관리 기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해라라는 이런 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가상자산 현물 ETF 네. 이거는 허용 안 되나요? 이게 아직 이것도 지금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미국은 지금 허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라든지 금융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우리도 좀 허용을 해달라.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을 해달라라고 요구는 있어 왔는데 오늘 네. 금융위원회가 다시 한번 밝힌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성 자체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의 우려는 첫 번째는 이 가상자산 ETF를 허용했었을 때 이게 과연 실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게 되면 네.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자금은 네. 나중에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나 연구개발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그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이렇게 유익한 건가, 편익이 무엇인가 이 얘기가 나오나 봐요. 거기에 대한 게 아직 검증이 안 됐고 불분명하다라는 게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아직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네. 이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꼽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 네. ETF에도 실물이기 때문에 환매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대량 매도가 발생하고 다시 가상자산 급락으로. 가격은 또 이것 때문에 가격 하락이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됐다가 폐기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먼저 나서기로 하면서 큰 틀에서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지만 선결 과제인 그 논의 주체 또 구조개혁 방향성 등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국민의 불신, 특히 청년들, 미래 세대들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없을까요? 최근 관련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전문가 모시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명예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어디까지가 된 거고 왜 또 일시 중단됐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5월달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이제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 한 43% 정도에 보험료 13%, 네. 야당은 소득 대체율 한 45%에 보험료 13%.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료 13%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9%인데 9%죠. 13%를 4%포인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됐다. 근데 네.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이제 소득 대출이라는 건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 지급하냐는 건데 네. 지금은 국민연금 제도로 그대로 놔두면 2028년에 이게 40으로 떨어질 예정이거든요. 언제요? 2028년. 2028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참고로 올해가 41.5%입니다. 네.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너무 지금 낮다는 게 주로 야당 측 주장이고 네. 여당 쪽은 이제 미래 세대를 청년 세대하고 미래 세대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네. 하면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 몰리는 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43, 45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5월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연금 개혁 이슈 딱 하나만 가지고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어요. 용산 네. 대통령 쪽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거절하면서 네. 거기서 중단이 됐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정치권이고 이 이야기고 작년 9월달에 정부가 안을 내놨습니다. 네. 굉장히 머뭇거리다가 그 안 내놓은 건 소득 대체율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더 낮춰서 42%로 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요? 중요한 거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예, 도입하기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까지가 지난 그 작년까지 논의된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거죠. 정부. 빠른 게 2030년, 늦은 거는 2055년.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자동 조정 장치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자동 조정 장치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70%가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연금 제도가 독일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네. 이 두 나라는 2004년에 이미 두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독일식은 이제 연금 제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경제활동 인구가 될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예상보다 더 오래 연금 받게 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네. 또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연금 제도 운영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을 매년 계산해서 네. 연금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입자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자동으로 지속이 가능하게 바꿔주는 게 독일식 자동 안정 장치고 네. 전문 용어로는 sustainability factor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가능할 수 있게 개수 한다는 거죠. 갖고 매년 독일 호에다가 독일이란 전체 나라에다가 가입자하고 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건 뭐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지거나 연금 네. 고갈되는 우려가 없게끔 자동으로 조정하게 만든다는 일단은 건가요? 지속은 가능하게 하고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다 보면 중간형 저소득층들은 연금액이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보완해 주는 어떤 최저 소득 보장 이런 개념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게 정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네, 근데 거고 윤석열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거를 주장해 오셨다는 네, 이게 자동 조정 장치를 정부가 제안은 했는데 네. 일본식 자동 안전 장치하고 또 독일식 자동 안전 장치는 또 다릅니다. 아유, 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제안한 건 네. 제가 독일식을 말씀드린 건 일본식 자동 안전 장치를 조정 장치를 또 제안했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자동 안전 장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출발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1999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한 10년 더 늦게 모든 국민한테 적용됐다고 보면 근데 됩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좀 장밋빛 전망에서 했었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때의 제도를 지금까지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계속 나왔던 건데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그렇게 손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합의도 못하고 아무런 걸음을 한 보도 지금 떼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거든요. 이번에 그 10일인가에 열렸었지 않습니까? 연금연구회. 11일입니다. 11일. 네. 그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이제 발표하셨더라고 두 분 발제자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말씀해 예, 주세요. 뭐 저 연금연구회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연금연구회는 그 제가 리더인데요. 네. 그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또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30명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내용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또 토론자도 한 8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 네.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국민연금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아까 제가 월급 대 받는 연금액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41.5%라고 그러는데 OECD 기준은 그게 3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갖고 자꾸 이제 정치권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걸 좀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 연금 제도가 OECD 연국들이 소득 비례 연금이에요. 네.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이 산정되는데 우리 연금액 산정은 반은 자기 월급 기준. 네. 그것도 최대 월급 62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이상 소득은 최대는, 거기다 자기가 연금 받는 액수의 절반은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영자 비중이 높고 자영자들이 소득을 좀 하향 신고하고 네. 실제 소득도 낮다 보니까 더 낮게 잡히네요. 자기 실제 소득 대비 낮거든요. 그럼 소득 대체를 우리가 40 얘기해도 실제로는 40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31, 거죠. 3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는 그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소득 대체를 산정하다 보니 그게 네. 한 31%대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건 소득 대체를 올리고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 재분배기능이 50%가 있으니 이걸 빼고 네.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주면 네. 31이 41.5로 금방 올라온다. 그렇게만 해도. 네, 그렇게만 그것만으로도. 해도. 그러니까 이걸 왜 갖고 소득대체율 논쟁에다 갖다 붙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박봉이라 그러는데 공무원에서 인정해 주는 연금 소득은 8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 일반인들의 600 몇십만 원하고 다르다고요? 62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왜 공무원들은 박봉이라면서 850만 원 인정해주고 국민연금은 62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주냐. 네.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도 한 850만 원까지 인정해 줘라. 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대체를 올리자 그러는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의무 납입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성기영 저 진행자님께서도 소속된 직장에서 연금 보험료 한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네, 4.5%. 4.9% 중에서. 근데 그거 내주는 나이가 만 59세까지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재정 안정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내주니까 좋은데. 올해 아니 뭐냐면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아,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만 59세까지만 내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럼 거예요. 언제까지 내줘야 돼요? 지금 당장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저 63세까지거든요. 대시 연령 될 때까지 내줘야 되는데 그게 퇴직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제 발표를 한 저희가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가 그건데 OECD 기준은 제가 한국 대표로 OECD 펜션 엑스퍼트 미팅 그러니까 전문가로 15년을 2006년부터 참가를 하니까 네. 20년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영어로 펜셔너블 에이지하고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퇴직 네.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저 4년 이렇게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거 소득대체 올리자 그러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대학 교수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분들은 65세까지 퇴직하자마자 받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젊은 세대 후세대한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주는 그런 소득 대체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 미래 세대가 아직 목소리가 적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예.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의무나비 연령을 예. 올려줘야 된다. 퇴직 지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너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렇게 KBS 같은 좋은 직장은 그 60세까지 정년만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그냥 빨리 나가 주십시오 그러는데 거기다 정년 연장한다 그러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나비를 5년 연장을 하되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년은 60세인데 퇴직 후 재고용으로 네. 64세까지 정년 때 월급의 한 7, 80%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네네. 그게 퇴직 후 그, 재고용이 네. 보장되면 네. 의무나비 법적으로. 연령 5년 네. 연장해서 낼 용의가 있죠.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니,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 소득 대체를 5%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는데 네. 제가 경사노위의 초령사의 계속고용 연구에 7개월 활동을 네,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정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좋아 젊은 층들이 들어올 직장들은 있잖아요. 네. 그건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의지가 제가 봤을 땐 정부나 사측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숙련된 네네. 그 그러니까 경험을 이번에 이제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노사정 협의를 해서 예. 그 법적으로 이 퇴직 후 재고용 너무 불안해할 게 없는 게 그 일본이 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볼 땐 금수저제하고는 전부 다 환영할 것 같아요. 대다수가. 네. 그러면 이게 네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연금이 소득 대체율 5%포인트, 퍼센티지는 10%가 넘어가고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네, 돌려보셨어요? 아니 이거 간단해요. 그 솔직히 제가 발표한 내용이 그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전문가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급으로 5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금이 5년치가 더 늘어나요. 거기다 네. 그 세 가지 일석삼조인데 거기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국민연 가입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빠르게. 그런데 이 5년을 더 가입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가입자 감소 완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석사조 네. 효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고 대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소득비례 연금을 바꿔주면 중간이야 저소득층 연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할까요? 경제 시효인데 네. 너는 시장주의자니까 가진 자만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독일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퀴버런스 프린서플이라고 네. 이건 연금 급여율을 지급률을 모든 소득 계층에게 동등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사례인데 소득에 비례하는 네네. 게. 네. 그런데 독일은 이제 그런 경우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는 소득 대체율 40%를 해서 44나 50%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덜 냈는데 왜 더 주냐. 아니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그건 뭐냐면 네, 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양반들은 다 세금으로 기초연금이 지금 엄청나게 GDP의 3.2% 늘어날 거거든요. 예. 자기가 성실하게 25년 이상 납입했다 그러면 네. 그럼에도 연금액이 뭐 최저생계에 미달한다 그러면 네. 그걸 채워서 그냥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드리자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적이나 모든 면에서 다 취지가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대신 이렇게 하는 제어는 뭐냐면 지금 그대로 두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700만 명한테 기초연금 지급하는데 지금 65세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부유한 분들도 무조건 65세 이상의 70% 지급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매년 65세로 들어온 연령층들에 대해서 부유한 층들은 재산하고 소득이 많은 층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좀 제외를 시키면서 네. 취약계층들한테 기초연금 더 드리면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줄이면 원래 들어갈 세금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줄이면 괜찮다는 저는 점진적으로 확 줄이는 거 아니고 네. 지금 받는 분들 그냥 드리고 네. 앞으로 새로 65세가 되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20, 30년 동안에 뭐 50%에서 한 30%까지 이렇게 줄여 나가면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근데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 비율이 많아지는데 그 기초연금 대상자를 그렇게 많이 줄인다는 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쟁을 안 하고 네. 그냥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여쭤볼 수는 없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보완 제도를 가면서 줄여가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을 하되
층에게는 좀 더 높은 연금 네. 지급률을 적용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차라리 줄이는 게 줄이면서 그렇게 맞는 거고 의무 납입 연령을 5년을 연장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퇴직 후 재고용이 맞습니다.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말하는 42%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 40% 그냥 40%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은 근데 의무 소득비례 납입 연령을 5년 연장을 하면 5%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5%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네.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의 그 하는 기준이 그 유럽하고 달리 실제로 40% 소득 대체율이 31%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계산 방법을 바꾸면 소득비를 바꿔주면 소득 비례를 바꾸면 더 좋아질 수 그리고 있다라는 소득 인정을 게 올려주고.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위원님의 이번 그 제언이셨던 이건,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네. 저 OECD 연금 전문가나 OECD 상국에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네. 그날 그 두 분이 발제를 하셨고 네. 8분인가 토론하셨는데 네. 다 거기에 좀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아주 뭐 나왔으니까. 열렬히 다 찬성하고 이걸 저 방송국이나 어디서 설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짧은 시간에 다 여쭤볼 수도 없고 또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하기도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 국민연금하고요, 그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직영연금 같이 통합하자 이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발제를 거죠. 했습니다. 그 공무원연금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더 받는 거 없다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OECD에서 좋아하고 있는 건데 OECD 권고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OECD 영국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4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벨기에, 한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2022년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 운영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연금 지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만 1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 한 1,200조 원이니까 네. 두 제도 통합한다 그러면 우리 돈 갖다 저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또 굉장히 흥분하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통합하는 게 아니라 통합 운영입니다. 절대로 통합이 아니고 모든 통합 기준을 운영. 모든 기준을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을 똑같이 맞춰서 서로가 불평이 없게 하고 대신 지금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이 4.5%포인트를 더 내고 있어요. 네. 이거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주는 게 지금 얼마를 부담했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낸 것보다 두세 배를 더 줘요. 그러니까 재정 불안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4.5%는 더 주는데 네. 자동 안정 장치 개념으로 네.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게 더 얹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만큼 많이 주진 않고. 네. 그러면 이거 모두가 회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페어하다 그러셨는데 또 기왕의 기득권 내지는 좋은 거에서 내려놓는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그 뒤부터 앞으로 네네. 앞으로 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하면 공무원이든 젊은 누구든. 사람들은 안 하면 지금은 오히려 저 젊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기를 더 선호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연금 개혁은 사회 개혁이다라고 네. 이번 거기 세미나에서 네, 네. 얘기가 나왔던 맞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틀을 다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민연금 하나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공감은 하지만 이게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뜻을 갖는다고 당장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가입자가 내는 돈하고 받는 돈의 비율, 모수개요. 이걸 좀 조정을 일단 하고 또 다음번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질문 제가 마무리 발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언론에서 굉장히 저 잘못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구조개혁 개념이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빠졌는데 우리가 퇴직연금 8.33%가 있는데 네. 지금 가입률이 53%거든요. 네. 그게 80%가 넘어가면 OECD가 공식적으로 우리 소득 대체율 15%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0% 플러스 15, 55%가 돼요. 이제 그건 구조개혁 범주에 이제 들어가. OECD가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8.33%로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제도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53%에 불과하다 보니 네. OECD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 가입 대상자가 53%에서 80%가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 40% 플러스 퇴직연금 15%에서 55%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인정을 거예요. 했지 뭐가 달라지는데? 다르죠. 우리가. 지금의 소득 대체율 논쟁이 아주 이게 어이없는 이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는
노후소득 대체율의 공적연금 비중이 굉장히 낮고 퇴직연금 비중이 70~80% 가거든요. 네.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포인트냐면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오보를 하고 있는데 모수계획에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 사설도 뭐 특정 언론사 사설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잘못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왜 자꾸 어깃장을 놓냐 그러거든요. 여당 보고. 네. 모수계획은 합의를 했는데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먼저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이제 여당에선 투기를 하자는 민주당은 거고. 보건복지에서 모두 다 하자 그러는데 네, 이거는 보건복지에서만 할 수 없는 거다. 특위를 만들다는 게 이제 여당 의견인 거죠. 보건복지 이 소속 그 구성원이 어떠냐면 네. 야당 국회의원이 14명에다가 네, 위원장이 박주민 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추가로 뭐 조국신당 합치면 6명이 야당 국회의원이고 여당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거든요. 그거는 논의해봤자 표 대결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 야당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 받는 거하고 내는 돈을 반드시 패키지로 엮어서 모수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인데 네. 국민의힘 여당은 이번에 2월 달에는 사회적 합의로 보험료 13% 인상하는 걸 이미 합의했으니 네. 2월 달에는 가장 시급한 모수개혁 13%까지 올리는 걸 먼저 한 뒤에 네. 3월 달부터는 소득 대체 올리는 걸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건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전부 다 소득 대체를 받는 돈, 내는 돈을 두 개를 패키지로 엮어서 모수개혁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해하거나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다고만 계속 하는데 이건 언론이 내용을 잘못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 사설도 쓰고 네. 보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마지막으로 재원 한번 해주시고 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KTX 시대에 부산 목포에 가야 될 걸 지금 천안 정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보를 제대로 국민한테 안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미 부족한 액수가 네. 빚이 공적연금의 모든 빚이 저 3,200조가 넘어가서 GDP 대비 130%가 넘어갑니다. 네. 이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국민한테 전달하고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정책 진통을 좀 최소화하면서 미래 세대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금을 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2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한국부동산원 2월 2주차 통계인데요. 지난 주간 서울 주간 변동률이 매매시장 변동률이 0.02%였는데요. 네. 이번 주도 결과가 나왔는데 0.02% 그대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유지인데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오리가 이제 물 속에 물 위에 있으면 다리는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 서울도 그런 상황입니다. 구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서초구가 지난주가 0.06%였는데요. 이번 주는 0.1%로 0.04%포인트나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강남은 0.03에서 0.08%. 송파구는 0.14에서 0.14%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강남 3구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일주일 만에. 도봉구는 0%에서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약세 지역은 더 약세가 되고 네. 강세 지역은 더 강세가 되면서 평균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지방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는 됐습니다만 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가는 어떻습니까? 전세도 전국으로 보면 좀 나빠졌고요. 0.00에서 마이너스 0.01로 나빠졌는데 서울은 또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살짝 확대가 됐는데 일단 전세 시장은 지금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봄날이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전세 가격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올라간다고. 그래서 지금이 봄날이라는 표현을 네네.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작년에 그 주택 시장을 얘기할 때 양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올해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더 심해진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양극화가 줄어들진 않네요.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상위 20%,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겠죠. 아파트하고 전국에 있는 하위 20% 가격을 비교하니까 네. 차이가 23.6배.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27억 3,666만 원이나 되고요. 하위 20%는 1억 6,020만 원이니까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상위 아파트는 12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하위 20% 가격은 2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또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전형 84 기준으로 서울 내에서도 상위 20% 하위 20%를 최근 4년간 가격 흐름을 비교하니까 네. 상위 20%는 4억이 올랐고요.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이 올랐는데 하위 20%는 1억이 하락을 몇 했습니다. 년 동안에요? 최근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조사를 하니까 네. 이렇게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네. 심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고요. 대출 규제 뭐 시행하니까 감당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자신 있게 사는 부분도 있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뭐 취득세, 중과세 하다 보니까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책의 역효과 같아요. 정책에 역학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마찬가지죠. 네. 투기를 막으려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니까 지정한 곳들은 또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네. 올라가고 네. 아닌 지역들은 또 떨어지는 부작용들. 저는 정책의 부작용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뭐 고착화된다 이런 표현까지 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 아까 전세 잠깐 여쭤봤는데 전세가율이 네. 45개월 만에 최고라고요? 전국 아파트인가요? 네네. 전세 가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1억인데 전세 가격이 6,700이면은 67%가 되겠죠. 네. 전국 이제 KBS 조사했는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율은 68%로 나왔습니다. 꽤 네. 높죠. 2023년 4월이 50.8%였으니까 네. 불과 한 2년 만에 50.8%에서 68%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서울은 54.1%, 세종은 45%인데 이건 아파트죠. 아파트입니다. 전국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서울이 54%라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서울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 가율이 낮게 나오는 거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는 이유는 투자 가치가 서울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를 좀 선호하면서 전세 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거든요. 45%. 세종시가 낮은 이유는 투자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매물들이 좀 많이 아하. 늘어나서 45%로 낮게 나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비아파트 시장인데요. 비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70.1%, 전국이 연립주택이 69.8%인데 이게 한 2년 전에는 80%, 9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네.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가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종시가 투자 수요가 왜 많아요? 세종시는 이제 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지 투자 수요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전히 계속 근데 높은가 보죠. 투자 수요들이 실거주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전세를 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들 관심 있게 어제 지켜보셨을 텐데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를 한 곳이 있습니다. 네. 다 푼 건 아니고 이제 일부만 풀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알려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이번에 풀린 지역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모든 지역이 다 풀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많이 나오는 우리 잠삼대청이라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여기가 뭐냐면 우리 마이스 복합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 잠실에 있는 마이스죠. 네. 그래서 잠실, 삼성동, 코엑스하고 네. 다 묶여져 있는데 아, 이 지역을 네. 이제 토지거래가구로 묶어서 전세 끼고는 못 사게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게 묶어둔 규제를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풀었는데 네. 다 풀어주지는 않았고요.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들은 또 안 풀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가 빠진 거예요? 빠진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일단 14곳이 빠졌는데요. 네. 305개 중에 14개가 빠졌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하. 아시아선수촌, 네. 잠실우성, 네. 은마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빠진 주민들은 아마 굉장히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왜 우리는 안 풀어주는 거야. 사실은 전세 가율이 재건축 아파트는 낮잖아요. 굉장히 낮죠. 다 낮아서 보니까. 사실은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그럴 것 불구하고 같아요. 네. 안 풀어줬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고요. 나머지 신속통합기획 그래요. 오히려 거긴 갭 투자가 불가능할 텐데 왜 그런 데는 안 풀어줬을까? 아무래도 투기 우려를 좀 걱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재건축 단지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신속통합계획 재건축 재개발 구역 123곳 중에도 6곳만 풀어줬습니다. 6곳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들은 풀어줬고요. 네. 초기 단계는 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네.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도 안 풀어줬습니다.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여기는 이제 원래 한 5년이 된 거죠, 지정한 지. 5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까지 원래 풀어줄 할 때도 때가 있으니 돼서 풀어줄 때가 된 거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압구정, 여의도, 목동, 거기는 이제 성수는 4년, 4년이잖아요. 1년 남았으니까 네. 아마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해제가 됐다는 거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돼 있는 5년 동안 투기가 그동안에 발생 안 해서 그 지역 집값이 안 올랐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계속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정의 효과는 좀 약했고 네. 비판의 목소리가 뭐냐면 사유재산 침해다. 아니 내 집을 내가 전세를 주든 실거주를 하든 왜 국가가 이렇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하느냐.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원래 3기 신도시 같은 뭐 그린벨트라든지 네. 뭐 농지를 개발할 때 투기 수요를 막는 규제인데 그야말로 토지, 이거를 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네. 또 약간 편법처럼 원래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인데요. 네. 6제곱미터로 10분의 1을 낮춰서 이제 아파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2023년에는 다른 비아파트들은 다 풀어졌고요. 이제 네. 아파트만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좌표 찍어줬다. 오히려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네.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을 또 심어줬죠. 아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지 않은 이제 뭐 반포라든가 주요 지역들은 풍선 오히려 효과가 또 나왔습니다. 풍선 효과가 무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잠실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는 네. 또 반사 이익을 그럼 그렇게 얻었습니다. 오르고 나면은 그 옆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뭐 네. 갭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저기가 그러면 우리도 모를만 하지 해서 같이 또 가격이 올라가는 서로가 계속 핑퐁을 치는 거죠. 한 게 오히려 더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작용이 더 컸고요.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풀어주긴 했는데 이번에도 아쉬운 게 1월에 이제 발언을 하고 2월에 풀어줬는데 한 달 그 사이에. 사이에 또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잠실 임장을 다녀왔는데 엘스 리센츠 아파트 가보니까 저렴하게 저렴도 아니죠. 최고 가격이 아닌 물건들은 다 소화가 됐고요. 최고 가격이 전용 84가 28억 5천만 원인데요. 지금 집주인들은 더 올라간다고 호가 30억 부르고 있고 네. 매수자들은 30억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 해제시키면 또 안 됐어. 이런 말이 또 나올 만도 하고요. 차라리 그 주변 지역을 살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또 되는 겁니까?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로 또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면서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동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작년에 그 이제 무순이 줍줍이란 표현을 네네. 했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던 게 이제 더 이상은 어려워진다면서요.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투기 심리를 또 자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칼 빼들었다기보다는 다시 원상 복귀를 했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줍줍을 할 수 있었는데 네. 2022년 12월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이 나오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또 과열이 됐고요. 조금 그때 둔주 구하기란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은 집 있는 사람들은 안 돼.
무주택자들만 할 수가 있고요. 거주 요건, 지역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이 판단하도록. 네.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에서 다 소화할 수 있어라고 하면 해당 지역만 하는 거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전국에서 해야 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할 수 있게 네. 지자체장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아마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청약 가점 이런 것 때문에 막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위장 전입 같은 것도 앞으로 좀 단속을 제대로 한다면서요? 이번 대책 내용에 위장 전입도 들어갔는데요. 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파주에 계시는 분인데 뭐 아들, 딸, 부모님, 자녀, 엄마, 아빠는 파주에 살고 있는데 네.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네.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한 달 간격으로 부모님, 시부모님, 장모님을 다 위장 전입을 해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한 집에 다 살아요. 네네. 사돈지간에. 네. 한 달간에 전입 신고를 해서 이제 적발이 됐고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못하도록 건강의료보험 사용 내역. 그러니까 아하. 어느 병원 부모님이 병원 다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해도 병원 다니는 걸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네.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양심에 좀 양심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 위장 전입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